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20입니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공천을 위한 20대 국회의원 최종 평가에 들어가는데요. 불출마자를 제외하고 하위 20%를 선정할 방침이어서 이대로라면 대략 전체 의원 4명 중에 1명이 새 얼굴로 바뀌는 셈입니다.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명단 자체가 살생부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진통 예상됩니다. 고민이 깊은 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인재 영입으로 인한 잡음이 연일 이어지면서 황 대표의 리더십 논란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인데요. 황 대표가 당초 직접 영입을 추진했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본관병 갑질 논란 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까지 콕 짚어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총선 레이스의 출발을 알린 여야가 쇄신과 변화를 꾀하며 바빠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리더십도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인재 영입 후폭풍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오늘의 여의도 1번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당초 한국당 인재 영입 대상 1호에 꼽혔다가 논란 끝에 결국 이름을 뺐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 내용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박찬주 전 대장을 이렇게 영입 1호로 꼽으려고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 오히려 더 지금 불을 질러오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삼천교육대에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공군사병이었었거든요. 휴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친구들하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까지 불러가지고 바베큐 파티한 것은 사회적 통념상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뭐 그걸 공관병이 다 뒤치다거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인다거나 뭐 그리고 자신과 관련해서 김영란법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김영란법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이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박찬주 대장이 뭐 유능한 군인 출신의 인사라 하더라도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구시대 군인상을 갖고 있는 인물을 다시 더군다나 영입 1호 인물로 영입한다고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더 구시대 정당화되는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지난번 논란 때문에 해명하려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게 더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은 오늘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이 당초 저런 내용일 것이다 저렇게 뭐 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어느 정도 입장에 대해서는 뭐 박찬주 대장이 그동안 해명해왔던 말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정치 출마에 대한 가능성들을 피력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정치는 말과 글로써 정치적 상대방 혹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 몸을 담고 있는 군인 입장에서야 무력을 바탕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제1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있었던 얘기를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너무 이런 부분들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천교육대에 대한 발언들을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본인이 주장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퇴색되게 됐거든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같은 경우는 박찬주 전 대장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가 얘기했던 수많은 내용에 대해서 끝내 사법적인 재판을 받았습니다마는 2심 재판까지 특히나 이 갑질에 관련돼서는 직권남용의 무혐의가 나왔고요. 그 당시 군 검찰단 같은 경우에는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금품수수 향후관에 대한
대한 의혹으로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뇌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불편한 심정들을 바탕으로 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세는 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군의 새로운 질서를 다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공간을 찾겠다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삼천교육대 발언이라든지 아들의 이 공간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절한 언어로서 설득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가능성들을 현저히 좀 낮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발언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지역구 출마 의지까지 좀 확실하게 콕 집어서 밝혔거든요. 이거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협의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영입하는 인사들이 그냥 공천을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외부 인사 영입했잖아요. 네. 표창원 의원을 비롯해서 영입 인사들을 영입했을 때에도 다 공천 경쟁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영입 인사 중에서 아예 공천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박찬주 전 대장이 자기가 천안이나 계룡에 나가고 싶다고 한들 그냥 곧바로 전략 공천을 하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뭐 오늘 이제 하는 얘기로 봐선 나도 기회를 달라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 정당에 굉장히 큰 숙제 같은 걸 좀 남기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에서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두든 그렇지 않든 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행위가 이게 적절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당을 흔히들 얘기할 때 이벤트 정당, 선거 앞서서 뭔가 정당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정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을 통해 가지고 위로 끌어올리는 상향식 공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공천하지 않고 선거만 앞두면 외부 인사 누구 깜짝 인사 영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당이 선거에만 승리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반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외부 인사 영입하면 그냥 바로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고방식도 또 아니고 또 옛날식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박찬주 전 대장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최소한 그래도 그런 현실 정치에 관한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외부 인사를 처음으로 영입하는 거잖아요. 이건 국민께 우리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습니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입한다고 하면 그 과정이 불가피했다면 차라리 이번 선거는 뭐 공정의 화두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좀 세대 교체를 한다던가 좀 젊은 세대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반영한다거나 또 자유한국당의 기존의 목소리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차라리 그러면은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경제 인사를 주축으로 해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확실한 초점에 맞춰지는 외부 인사 영입이 됐더라면 차라리 신선해 보였을 텐데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징성이 박찬주 전 대장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입 인사 계속 발표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그 논란에 휩싸였던 게 계속 국민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있게 되고 영입 인사를 성공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장 입장에서는 글쎄요. 오늘 뭐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당이 필요해서 나를 쓰겠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사실 되게 오랜 정치 생활을 했던 정치인들이 아니면 중진 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 줄곧 썼던 그런 익숙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찬주 전 대장은 사실상 평생을 군 생활을 했던 상황에서 지금 이런 발언들까지 나온 걸 보고 조금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박찬주 전 대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군생활 마지막을 지하 영창에서 보냈던 시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본인에게 다가왔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불합리한 처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불명예를 다시 한번 씻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박찬주 전 대장의 발언을 보고 문득 조국 전 수석의 발언이 묘하게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의 끝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줄기차게 외쳐왔는데요. 사실은 그러면서 반대적인 급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반드시 조국 전 장관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라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박찬주 전 대장이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군을 바로잡고 싶은 박찬주 전 대장만의 나라를 위한 충심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겠고요. 예.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 정서가 바라보기에 분명하게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측면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이러한 대한민국 군을 바로잡는 일들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걸 꼭 박찬주 전 대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또 보수 지역에서는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박찬주 전 대장은 스스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겠으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 완전한 정립을 할 수 있고 많은 국민에게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한번 더 물어볼 수는 있는 측면인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박찬주 전 대장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영입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무너진 군에 대한 신뢰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재를 영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당 지도부가 한 번쯤 더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물론 기자회견까지 보류라고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뭔가 아쉬워하고 영입을 시사한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는 어떤 결론을 좀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내 반발은 그렇게 그러니까 수그러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보수정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이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보수를 결집해오는 방향으로 그 당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집에 성공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중도를 바라보고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시점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입 인사들에 대한 감동이라든가 또 기존의 어떤 보수적 색깔을 탈피하는 좀 미래지향적인 뭔가를 발표한다거나 이런 가치나 화두를 얘기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박찬주 대장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자기는 피해자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서는 인물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또 다른 한 축의 어떤 대척점에 서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이나 그동안의 정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색인종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잖아요. 네. 비판한 게 선거에서 먹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백인이 유권자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프레임이에요, 그거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요, 문재인 정부를 뭐 좌파 독재라든가 아니면은 적폐청산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만 밀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보수만 결집시킬 수 있어요. 중도를 결집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해왔던 그런 논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선거 때는 보여줘야 하는데 네. 지금 황교안 대표는 거기에 지금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되면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유미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집토끼 지키기 전략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바라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2년 반이 지나고 난 중간 평가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첫 번째 방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경제 실정에 맞추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평화가 왔다고 이미 종전에 준하는 상황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지만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을 비롯한 4강 외교 속에서 대한민국이 고립된 외교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탈원전의 문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 아니냐 등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강고한 뭔가의 관념을 제시하는 데 가장 큰 힘을 쏟는 건 매우 당연한 일로 보이고요. 네. 다만 김성환 평론가께서 지적한 부분처럼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한국당의 현재 상황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간에서 정치 크게 관여하지 않는 그런 중도층들을 바탕으로 얼만큼 더 그들에 대한 감정에 호소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투표장에서 선택지에 표가 갈 수 있게 만드는 전략들을 행사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한국당의 모습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결국 축구로 치게 되면 축구는 이 게임 전체를 지배하는 게임 메이커가 적재정소한 시기에 패스를 가면서 골을 넣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혼자서만 공을 몰고 단독 드리블을 하게 되면 결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공을 적재적소에 분배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한국당이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가 좀 기득권들을 내려놓는 모습들을 찾아나간다면 한국당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 인재 영입을 두고 어찌되었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법 저지와 선거제 개편 촉구를 위해서 다시 장외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얘기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안전 현안들이 발생한 주말에 자유한국당은 또 장외에서 정쟁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무익한 장외 집회에 쏟을 것이 아니라 1분 1초라도 민생 경제와 계획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 중에 또 장외로 나간다가 참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가 원외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도 있고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원외 대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이른바 황교안의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정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앞으로 대선까지 바라보는 과정에서 동지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확실하게 자기 편을 좀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지금 장외 집회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그 축구 경기에 잠깐 비유하셨으니까 네. 말씀드리면은 축구가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경기잖아요. 축구는 막 박빙 경기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승부예요. 이럴 땐 선수들이 뭘 생각해야 될 것 같으세요? 승리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보통. 예. 이겨야지.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공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 그게 목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 이 생각만 하면 정작 본질 그 목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당의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층도 다 결집되지 않은 상황이고 보수층만 결집해가지고 선거 이길 수 없어.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민생 경제나 이런 부분 얘기하면 황교안 대표 지난번에 민부론 얘기했잖아요. 예.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번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자꾸 국회가 갈등만 하고 있으면 그것만 싸우지 말고 민생 법안들 뭐뭐 있다라고 국민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한데 이거 왜 국회가 안 처리해 주냐? 의원들 붙잡고 이것도 관심 가져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도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희망을 갖게 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굉장히 정확한 지적들을 다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썼던 게 한국당이 가장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될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총선을 불과 얼마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한국당이 지난 1년을 보게 되면 늘 봤던 인사들 중심으로 계속 똑같이 그들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당의 운영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보수가 이렇게까지 통합하고 외연도 확장해가면서 새로운 총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번 집권할 수 있게까지의 과정들이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단독 드리블이 아니라 패스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고르는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러 곳곳에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실책이 있을 때마다 나오게 되는 또 똑같은 인물이 한 명 존재합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방식으로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혀 보수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닌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집권 한 3년이 다 되면서 실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좋은 사람들과 더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막 11월 초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한 달간은 그러한 모든 일들에 동력을 좀 집중하는 기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해찬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얼굴 표정 자체도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당과 굳이 비교를 해본다 하면 민주당은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하위 평가자 20%를 가려내고 불출마 의원까지 제외하고 그러니까 물갈이 폭을 좀 크게 하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좀 기용하겠다. 뭐 이런 계획은 밝혔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좀 더 개혁적인 쇄신의 모습을 보이는 선거로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선거를 하게 되면 늘 회고적 투표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 문제라든가 지금 안보 문제, 특히 이제 남북 관계 별로 풀리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또 뭐 그 이전에 바로 이른바 조국 대전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집권 여당은 좀 더 개혁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야 그런 구도가 먹히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흔히들 이제 정치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집권 여당이 좀 더 쇄신이 더 쉽다고. 네. 그러니까 야당은 오히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니까 여당이니까 오히려 더 지금 하위 20% 뭐 컷오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물갈이 모습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전의 선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제 뭐 바로 19대 때 20대 총선이죠. 2016년 그때 공천했던 과정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진박이냐 아니냐 이걸로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그런 데 빠질 겨를도 없고 그런 데 빠지는 모습들 보이면은 바로 선거에서 그냥 100% 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당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일부 의원들은 뭐 당 지도부가 사퇴하거나 쇄신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제가 볼 땐 그렇게 가는 방향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이렇게 앞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만약에 물갈이가 되거나 흔들린다고 하면 그러면은 중구난방이 되고 서로 간의 의견들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얼굴로는 치르지 못하는 선거가 될지라도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기치를 내걸어서 선거에서 국민께 좀 새로운 기대감을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선거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뭐 역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뭐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기획하겠다는 건데 우려대로 사실 현실적으로 되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모델을 보게 되면 강력한 정권을 바탕으로 컷오프를 과감하게 단행을 했거든요. 그 당시 뉴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가 될까가 핵심 뉴스였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컷오프의 대상이 이해찬 대표 본인이기도 했죠. 결국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돌아와 당대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컷오프를 당한 현직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한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들긴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시는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가 훨씬 더 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한 중반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반환점을 돌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하게 국정회에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영입해서 공천을 만약에 줬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을 수 있을 것이고 현역으로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내각에 참여하게 됐던 박영선 의원이나 진영 장관처럼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전제 조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내가 밀리면 완전히 정치 생명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더 스스로를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일단 놓여져 있는 운동장이 조금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전 민주당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른바 조국 대전을 거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게 뭐 증시로 말하면은 바닥을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서 만약에 자만을 하거나 그러면은 다시 또 금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봤다라고 하는 것에 일단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 밑에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를 또 자유한국당도 확인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결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이번 선거 못 이긴다. 그리고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평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념은 타고나는 거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억지로 주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은 역시 보수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를 갖게 만들 것이냐. 이게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예.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그 결집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선거가 치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여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뭐 어떤 얘기 나올지 되게 관심이 많이 모았는데 사실상 또 초선의원들이 먼저 제기했던 그 쇄신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다만 그 재집권을 가늠할 총선이다라고 하면서 다음 총선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른바 쇄신론에 대해서 뭐 이해찬 대표가 크게 여기에 대한 역할이나 아니면 뭐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뭐 그런 쪽에 많이 무게가 실리네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이해찬 대표는요, 과거처럼 당대표가 뭔가를 정권을 휘두르고 이런 형태로 이번 선거를 꾸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최대한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고 그 안에서 하위에 대한 당무감사를 하든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는 의원들은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한다는 얘기고요. 뭐 지금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낙연 총리를 당의 얼굴로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쇄신의 모습, 선거를 치르는 얼굴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또 그 기치에 맞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대표가 해주는 것이고요. 본인은 제가 볼 때는 뒤로 좀 이렇게 빠지면서 일단 공천 룰까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대표가 더 많은 권한을 쥐고 흔들려고 하면 그러면 쇄신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의 당내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제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과거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간의 갈등이 극심해질 경우에는 결국 뭐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고 그런 계파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했을 때는 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또 기대 요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이제 원외 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그전에 어떤 공천 갈등들을 어떻게 또 잠재울 수 있을지도 굉장히 관심거리일 수가 아닐 수가 없을 텐데.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보수 통합 문제일 겁니다. 바깥 진영에 있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과거구 바른정당계 출신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스스로 나서서 황교안 대표 측을 향한 공개적인 구애, 러브콜에 비슷한 통합에 관련된 농인들을 촉발시켰는데 예. 아직까지 큰 화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제일 좋은 보수 진영에서의 가장 큰 제1안을 꼽는다라면 보수가 폭넓게 다 같이 용광로처럼 녹여서 통합하고 당명도 교체하고 새로운 사람들까지 영입해서 문재인 정부와 1대1의 승부를 겨루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통합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이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존재하는데요. 특히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지도부 그리고 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는 많은 인사들 중심으로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영입되고 통합이 되는 순간 내 자리를 일부 내줘야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보수 통합을 주장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만 한다면 이대로 1대1 승부를 겨뤄서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바깥 진영에 있게 되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 진영에서 제3정당을 추진해서 창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보수는 분열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집권 여당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겠죠. 네. 그러니까 각자의 이해관계와 셈법에 따라서 지금 정치가 매우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단 한 가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집권 2년 반을 거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나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하나둘씩 좀 내려놓고 큰 틀에서 다 같이 통합하고 새로운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걸 해낼 수 있을지가 보수 진영의 새로운 리더십에 달려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치권이 본격적인 내년 총선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또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지지율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주 연속 올랐는데 민주당이 미세하게 하락세고요. 한국당도 동반 하락세.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세라기보다는 2주 동안 미세하죠. 올랐다가 조금 이제 빠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단정해서 저희가 어떤 원인이다라고 분석하거나 평가하기는 좀 이르러 보이고요.
확실한 추세가 나타나는 건 역시 자유한국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대전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계속 올랐는데 이렇게 좋은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왜 안 오르는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협상이 기술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할 때마다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협상을 하러 갔으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서로 이해타산이 뭔지 따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협상의 기술의 가장 기본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예.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들을 별로 못 내놓는 거예요. 네. 오히려 실망을 주는 요소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가산점, 표창장, 뭐 상품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문제까지 계속 스스로 자책점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지금 생기지 않고 있다. 이걸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는 또 다시 되돌아가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봐도. 그리고 사실 조금 더 거슬러 가면 탄핵이라고 하는 걸 겪었잖아요. 네. 그걸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정부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반사익을 누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현재로서는 별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아직 그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되고 나서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전 장관 소환이 언제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검찰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 공표 등 새로운 사실을 바깥으로 알리는 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좀 일단락돼 있는 상황이고 뉴스가 주춤하고 있는 과정에 한국당이 뭔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괴리되는 뉴스들이 터져 나오니까 예. 한국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비춰질 수 있는데요. 예.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최종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떤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느냐가 앞으로 있게 되는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있게 됐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 과거에 몸담았던 금융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는데 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재직하고 있던 과정 속에 이러한 특감반의 수사를 무마시키는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등에 대한 논란까지 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정경심 교수로 정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조국 사태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적인 문제가 청와대까지 번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감정과 눈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런 외부 환경과 별개로 한국당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해나가야 할 일들은 별개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지율에 상당 부분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아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기정 정무수석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강 수석 교체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청와대의 오만함이 그게 바랬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비정상의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청와대가 우리 국회를, 국민의 대표인 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난 그런 회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되는 인사들, 특히 정무수석 당장 해임하고 국회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야말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제가 조금 우문일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싸움을 건 사람으로 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잘못 싸움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가 이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치 논쟁은 말을 쪼개고 해상도가 높은 논쟁으로 가야지 공론장에서 네. 토론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한테 질문하는 게 그거였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긴장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긴장이 더 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부가 이거 긴장 관계가 더 높아졌다고 얘기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전에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그랬던 시절에 비해서는 우리 전쟁 날 것처럼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국민들이 훨씬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남을 어거지로 그거의 인식 수준에 따라오라고 한다거나 나에 동의하라고 뭐라 그럴까요? 압력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논의가 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그 과정으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질문이 첫 번째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정무수석이잖아요. 야당 원내대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서로 불쾌감이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갔다 하더라도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를 충분히 던졌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거기에까지 화면 보시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정무수석이 벌떡 일어나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가가지고 협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의 태도로서는 부적절했다. 뭐 강기정 정무수석도 나중에 유감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국회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토론하거나 서로 질의응답하는 질의응답 수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뭐 총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둘 다 잘못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더 잘못했다 보시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장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을 맡고 있는 행정부가 어느 정도 지난 1년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에서 분명하게 질책할 수 있는 건 질책하고 따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 대북 문제에 관련돼서 충분하게 청와대가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기지 말라고 했던 얘기들 마저 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입법부에서 특히 야당으로 할 수 있는 말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과 진배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강기정 정무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하게 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뒷줄에 앉아 있는 과정에서 정의용 실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벌떡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종이를 들어가는 삿대질의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측면들은 청와대가 그동안 이 국회와의 소통 그리고 여야 협치를 강조했던 대통령의 인식과도 완전히 배치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국회와 같이 협치를 이어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